안녕하세요. 오늘은 패턴 인식 오일석 저자의 책을 가지고 순차 데이터와 HMM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강의 형식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보면은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외부 세계에서 관측한 패턴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낸다고 이 챕터에서 배웠어요. 이 X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X는 하나의 대상이나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특징들이죠. 예를 들어서 X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A, 신장, 몸무게, 뭐, 수입, 직업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를 특징 벡터라고 하고 이 작은 원소들을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 벡터 간의 순서나 시간관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특징 간에 시간관계가 존재하고 적절히 이용하지 않으면 원하는 성능을 얻기가 어려운 데이터들도 많아요. 지진파, 음성, 주식 거래량 등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시간 관계가 존재하겠죠, 데이터에. 이런 시간 관성을 갖는 데이터들을 순차 데이터라고 불러요. 순차 데이터 안에서도 명시적이진 않지만 문장 속의 단어 속의 글자들 같이 앞뒤 관계를 갖는 데이터를 문맥 의존 데이터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오렌지를 먹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어 버리면은 의미가 왜곡이 크게 되겠죠. 이렇게 앞뒤 관계를 갖는 데이터를 문맥 의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 데이터를 인식을 하려면 시간성을 표현하고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표현된 시간성을 통해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모델인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오늘 살펴볼 거고,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확률 이론 바탕이라서 수학적 기반이 탄탄하고 마르코프 모델에다 은닉 개념을 추가한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르코프 모델도 이따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데이터의 먼저 특징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죠. 비순차 데이터와 순차 데이터를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순차 데이터는 보다시피 특징들이 위치가 바뀌어도 크게 영향 주지 않아요. 하지만 순차 데이터는 다르죠. 순차 데이터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거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거에서 이 시점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은 그 물리적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비순차 데이터는 고정된 길이를 가지지만 순차 데이터는 가변 길이를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비순차 데이터는 이렇게 신장, 몸무게, 수입, 직업 이렇게 네 가지를 원래 계속 사람마다 물어본다면은 이 길이가 이렇게 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순차 데이터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 또 얼마나 빈도를 짧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비순차 데이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순차 데이터는 이 x를 O, 대문자 O로 쓰고 이 원소 x를 소문자 O로 써가지고 합니다. 전에는 이 인의 x를 xi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xt라고 표현하죠. t가 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시점에서의 데이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끝을 D라고 했으면은 대문자 T로 바뀌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HMM은 관측이 스칼라이고 이산인 경우만 다뤄요. 그래서 관측이 유한한 값들 중 하나만 가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 결과값의 범위라기보다는 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산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온라인 필기 숫자에 대해서 볼게요. 온라인 필기 숫자가 뭐냐? 온라인 필기 숫자는 뭐 네이버 한자 검색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이렇게 뭐 클대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식하는 게 온라인 필기인데, 방식이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런 거를 보고 파악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연속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뭐 크게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일곱 방향으로 보통 봅니다. 일곱 방향이 여덟 방향으로 봐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 대체적으로 경향성을 파악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9가지가 되겠죠? 9가지. 왜 자꾸 헷갈리네요.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의 집합,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치역을 알파벳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아까 예시로 들은 거에서는 V는 V1부터 V8까지 있겠죠? 그리고 순차 데이터는 의존성을 가집니다. 즉, 이 앞뒤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아요. 이 정도 순차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마르코프 모델은 뭐냐? 시간 t에서의 관측을 최근 얼개의 관측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0차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0, 이전 0개의 데이터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 확률에만 의존을 하는 거겠죠. 독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1차 마르코프 체인은 직전 하나의 하나의 관측에만 의존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딱 직전의 데이터에만 의존을 해서 패턴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즉, 초기 확률과 어떤 상태, 여기보다는 한 결과값에서 다음 결과값이 나올 확률만 알면은 1차 마르코프 체인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마르코프 모델에서는 1차 마르코프 체인을 보통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왜 더 많은 체인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2차 마르코프 체인은 이전 2개까지의 결과값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많게 돼요. 1차 마르코프 체인은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시점마다 항상 같다고 했을 때 n개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파벳에 들어있는 원소가 n개인 거죠. 1차 마르코프 체인에서는 n개 곱하기 n개의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가 결정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온 다음날 맑을 확률, 비가 온 다음날 뭐 구름이 낄 확률, 이렇게 해서 날씨를 비, 구름, 해 이렇게 세 개로 보면은
3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전에 2개를 고려하게 되면은 얘를 고려할 때 이 2개에 대해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기하급 수정을 하죠. 결과값을 n개라고 했을 때 이 마르코프 체인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t개의 결과값이 있을 때 t의 n제곱 n차 마르코프 체인에서 t의 n제곱의 그 결과값이 필요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필요해져요. 게다가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1차 마르코프 체인을 써요. 패턴 인식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1차 마르코프 체인을 써도 충분히 뭐 허용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오고 2차 이상부터는 추정에 대한 매개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아까 말했지만 제곱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산량이 터져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1차 마르코프 체인을 쓰다 보니까 전체 과거를 고려하는 거는 약간 어렵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소실이 되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오차 범위 이내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바로 나왔네요. 날씨를 예를 들었을 때 t-1 이전에서 다음으로 비가 내렸을 때 비가 내릴 확률 0.4 흐림이었을 때 다음날 비가 올 확률 0.3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알파벳에 비, 흐림, 맑음 이렇게 3개가 있는 거고요. 요걸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내도 되지만 보통 상태 전이 확률과 상태 전이도로 많이 표현해요. 요 부분만 그대로 떼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1, 2, 3, 1, 2, 3 이렇게 봐서 행렬로 각각 위치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저장을 한 거예요. 상태 전이도는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그 노드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쓰기는 어려울 텐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노드가 3개 뿐이니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이 얘가 B, 얘가 B고 얘가 B, 얘가 흐림, 흐림, 얘가 맑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을 때 B일 때 맑음 확률 B 1일 때 다음날 맑음 확률 3 그래서 A 1, 3 그리고 반대도 맑음일 때 3, 3일 때 B일 확률 3, 1, A 3,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화살표와 노드들로 나타내는 게 상태 전이도예요. 마르코프 모델에서 관측 벡터를 어떻게 추정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P 세타일 때 관측값 5를 관측하는 건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살펴봤죠? 5는 이 관측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리고 이 세타는 파라미터라고 보면 돼요. 모델 파라미터인데 마르코프들에서 1차를 저희가 사용하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처음에 어떤 상태일지의 확률 그리고 그 상태였을 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확률 요것들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요 파라미터들을 알고 있을 때 이 관측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요거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5가 이 스몰 오드로 나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르코프 모델에서를 추정을 하니까 초기 확률 원래는 초기 확률에다가 O1일 때 다음 O2가 일어날 확률 O3는 O1이고 O2일 때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로 구한다고 해도 너무
길이가 크고 계산이 많죠. 그래서 마르코프 모델을 적용을 하면 딱 직전의 값에만 O1, O2는 O1에서 1에서 O2로 건너갈 때, 그러니까 T1에서 T2로 건너갈 때 어떤 관측값이 나올 확률만 참조를 하고, O3일 때는 T3 이전, 즉 T2에서 T3를 넘어갈 때 어떤 관측값이 나올지만 참고를 하는 거죠. 약간 잘못 말했는데, 정정을 하면은 이 각각의 관측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오들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비, 해, 구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일 때 해가 나타날 확률, 뭐 해가 나왔을 때요, 구름이 나올 확률, 쭉쭉쭉쭉쭉 이전 단 한 개의 값에만 의존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값에 따라서 다음 관측값이 어떻게 나올지의 결과만 참조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는 약간 시그마랑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시그마가 더하는 거라면 얘는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다 곱해지는 거다. 초기 확률에다가. 그래서 초기 확률에다가 다음 확률이 나올 확률을 기반으로 한 요 P들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의 초기 확률 구하기와 이런 테이블 만드는 것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데이터가 좀 소실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려가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다고 너무 뒤에 많은 걸 고려하면은 계산량이 터져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시간 복잡도가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상태를 숨긴다 라는 표현을 책에서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태를 숨겨서 모델의 용량이 커졌다 라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했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은닉 마르코프 모델로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왜 이런 동기가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 개발이 됐느냐? 마르코프 모델은 모델링 능력에 한계가 있죠. 이거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보면은 마르코프 모델이 확실하게 좀 단순하구나, 모델할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 한계의 관측만 고려하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를 해요. 또한 차수가 많아지면 추정해야 하는 매개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아까 말했지만 뭐 제곱 2의 제곱에서 뭐 3의 제곱, 이것도 뭐 충분히 많은데 거기다가 이 정도가 아니라 뭐 3의 이 제곱에서 뭐 3의 세제곱으로 변하고 이런 제곱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엄청 크죠. 이런 문제점을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 전부 해결을 해줘요. 좀 더 복잡한 모델링이 가능해지고 아무리 먼 과거라도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오차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의 크기가 이렇게 전체 과거를 다 반영하는데도 감당이 가능해요. 되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상태를 감추는 건데, 상태를 감추는다는 게 노드의 상태를 고정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상태 전이로 봤을 때는 이 노드 각각에다가 비, 뭐 흐림, 맑음 이런 걸 넣어서 봤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 노드 각각이 비, 해,
구름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각각 비와 구름, 해가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기보다는 모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상태가 S3에서 S1에서로 관측될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전에는 그냥 이전 한 개만 고려해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초기 확률에 B3 해 상태 3에서 해가 뜰 확률에다가 3에서 1으로 이동할 확률을 곱해주고 B1에서 B가 나올 확률, S1 상태에서 B가 내릴 확률, 이 B가 관측될 확률까지 곱해주면은 상태 S3, S2 상태가 이렇게 변했을 때 관측값이 해 B가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 유명한 예제를 살펴볼 거예요. 공이 담긴 주머니와 여자친구의 삶이라는 문제인데 공이 담긴 주머니로 먼저 한번 볼까요? 일단 우선 어떤 방에 사람이 처음 들어가서 파이 주머니라는 이 이름의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갈지를 정해요. S1, S2, S3 이렇게 방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뭐 예를 들어 1을 뽑았다고 하면은 이쪽 방으로 들어가요. 이쪽 방을 들어가서 이 공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뽑아요. 그랬는데 뭐 이제 파랑 빈 동그라미다 이러면 요거를 이제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전이 주머니에서 뽑아서 뭐 2가 나왔다. 그럼 2번 방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를 뽑고 또 기록을 한 다음에 또 공을 뽑고 여기서 뭐 3번이 나왔다고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 방으로 가서 공을 뽑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T 시점까지, 대문자 T 시점까지. 그래서 순서를 보면 파이 주머니에서 공을 뽑고 다시 넣은 후에 해당 공주머니 이동한 다음에 공을 뽑고 OT의 기록, 그 시점에 있는 관측값에 기록을 한 다음에 다시 공을 넣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확률이 같게 나오도록 공을 넣고 전이 주머니로 이동해서 그 전이 주머니에서 공을 뽑고 어디로 갈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공을 넣은 다음에 해당 공주머니로 이동을 하죠. 이거를 T번 반복한 다음에 이 관측값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관측이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기록지밖에 없어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거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역추적으로 해야 되고 보이는 거는 이것뿐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이해가 요거는 마르코프 모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고 여자친구의 삶 가정이 이해하기는 되게 쉬워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자친구의 일상을 관찰해요.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여자친구가 할 일을 결정을 하는데 할 일은 산책, 청소, 쇼핑이 전부고 날씨는 해와 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남수가 감추어져 있죠. 날씨가 왜 모를까요? 약간 납치되어 있나? 어쨌든 재밌네요 상황이. 어쨌든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는 비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온 다음날 해가 뜰 확률, 해가 뜬 다음날 비가 올 확률, 해가 뜬 다음날 해가 뜰 확률, 이렇게 날씨 다음 날씨와 다음 날씨 한 날씨에 대해서 다음 날씨가 나타날 확률 요거와 처음 날씨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그녀가 행동을 어떻게 할지 요 파라미터랑 가지고 있어요.
모식해 보면은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일 텐데 처음에 비가 내렸어요. 요거를 가지고 처음에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으면은 그저 거기서 관측이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확률에 따라서 다시 비가 내릴지 또는 해가 뜰지 결정하고 그 자리에 이동을 해서 또 결정을 하고 또는 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하는 거겠죠. 히든 마르코프 모델의 구성 요소를 살펴봐요. 아까 봤을 때는 아까는 초기 확률 벡터랑 관측 확률만 있으면 됐죠. 아까는 이 초기 확률 벡터만 상태 전이 확률만 있으면 됐는데 왜냐면 이제 이 노드에 직접 상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약간 달라요. 우선 아키텍처부터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아키텍처로는 어고딕 모델과 저우 모델이 있는데 어고딕 모델은 완전 연결 구조를 표현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상태들이 다 연결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성이라든지 뭐 쓰는 것 이런 것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 되겠죠. 그래서 단방향을 표현한 게 저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매개 변수를 써요. 초기 확률 벡터, 관측 행렬, 상태 전이 확률이 있는데 각각 얘는 처음에 어떤 상태일지 그리고 관측 행렬은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요거고 상태 전이 확률은 결과가 아니죠. 어떠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렇게 세 가지를 봐요. 공이 담긴 주머니에서 살펴봤던 모델로 살펴보면 쉽죠. 파이 주머니에서 처음에 뽑아요.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그 방으로 가서 주머니에서 뽑아서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종이 주머니에서 다음에 어느 방으로 갈지, 다음에 어느 공 주머니로 이동을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여자친구의 삶에서는 첫날 날씨가 어떨지,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그녀의 행동이 어떨지 보고 그 전날 날씨에 기반해서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될지 요거를 본 거겠죠. 이건 다음에 살펴볼 건데, 다음 장에서 살펴본 건데 문제 유형은 크게 평가 문제와 디코딩 문제, 학습 문제가 있어요. 평가 문제는 세타라는 모델이 주어졌을 때 이 5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요거를 구하는 거고 디코딩 문제는 관측값과 이 모델을 둘 다 알 때 관측값과 모델을 둘 다 알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열 여자친구의 삶 문제로 하면은 여자친구가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활동할지 그리고 한 날씨에 다음 날에 어떤 날씨가 나타날지도 알고 있어요. 이럴 때 그 한 달간의 날씨가 어떠했을지를 추정하는 것이 디코딩 문제예요. 학습 문제는 이러한 관측값이 여러 개가 주어졌을 때 이 관측 벡터들이 일어날 확률을 최대화하는 매개 변수를 구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같이. 그래서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푸냐를 이번에 살펴볼 건데 아까 첫 번째 문제가 평가 문제였죠. 평가 문제는 주어 모델 세타 하에서 세타가 주어졌을 때
관측 벡터가 이 관측 벡터 하나의 관측 벡터가 얼마의 확률로 발생을 할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모든 상태열에서 이 관측,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날씨에서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 뭐 청소 쇼핑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테니까 8가지를 전부 8가지에 대해서 전부 청소, 쇼핑, 청소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비일 때 청소, 쇼핑, 청소일 확률, 비일 때 청소, 쇼핑, 청소일 확률, 뭐 이런 거를 나열을 쭉 한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8가지 하나하나마다 청소, 쇼핑, 청소의 확률을 다 구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구할 수 있겠지만 계산이 좀 많이 해야겠죠.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n개의 결과와 관측될 수 있는 결과와 t 시간만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n의 t승에 t-1개의 곱셈을 수행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nt제곱의 t라고 할 수 있는데 계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5고 t가 30이면은 이런 뭐라고 불러야 되지? 조? 아마 넘어갈 겁니다. 이런 곱셈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될 거고요. 뭐 결과값이 5개만 있는 데이터는 잘 없겠죠. 더 길은 기간에 대해서 수행할 때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동적 프로그래밍이에요. 동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알파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알파 함수는 일종의 재규함수예요. 이 관측 벡터 요거가 관측되었을 때 시간 t에서 si 상태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이전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요 조건 하에서 t-1 시간에서 상태 J에 있었을 확률에다가 그 J 상태에서 I 상태로 이동할 확률인 AJI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I에서 이 OT가 관측될 확률을 구해서 더 곱해주면은 요거와 같게 되겠죠. 근데 요 J들이 관측될 수 있는 모든 결과가 되겠죠. 관측되신 결과 5개라고 하면은 J1부터 5까지를 다 더한 이 확률들을 다 더해서 그 확률에다가 원하는 OT에서의 관측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고, 이거가 재규함수다 보니까 요거와 여기 같죠. 시간만 다를 뿐 재규함수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점점 같이 해 나가면서. 아니 그러면은 계산 횟수가 똑같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요것들을 다 구해놔요. 요거랑 이걸 다 구해 놓은 다음에 그 값을 대입만 하는 거라서 중복 계산이 없어요. 중복 계산. 그러니까 얘는 할 때마다 그 어떤 상태열을 계산을 할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대입만 해서 간단한 계산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어요. 계산 횟수가. 요거를 전방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오타가 있네요. 1입니다. 저는 첫 번째 알파 1이 얼마일지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초기 확률인 파이에다가 파일 때 i 상태의 확률, 파일 때 i 상태의 확률에다가 i에서 미리 관측된 O1이 관측된 확률을 곱해주고 그거를 알파 1의 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방 알고리즘을 작동을 시켜요. 아까 말했던 요 계산식을 얘는 T1에서만 대해서 했다면 여기는 T2부터 마지막까지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마지막에 이 끝에 이 시작 지점에 요게 있겠죠. 요 i들이 있겠죠. 요걸 다 더하면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계산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결과 나오면은 그 쭈루룩 다시 타고 내려와서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구한 다음에 요 마지막에서 요걸 다 더해줘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t에서 죄일 확률을 다 더한다. 이러면은 p 세타일 때 5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상태들을 죄의로 놓고 요것들에서만 다 더해주.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초기고 얘 두 개는 뭐 비슷하죠. 얘는 같은 작업을 하는데 얘가 마지막일 뿐이에요. 수도 코드로 구성을 해보면 별 알파 요거 값을 아까 미리 다 구해놓는다고 했죠. 요것들을 다 구해놓는다고 했죠. 요 알파 값을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거를 생성을 해요. 생성한다는 게 그쵸. 계산을 미리 다 해놓고 여기서는 0000 요런 배열들을 이 행렬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행렬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거를 다 계산해서 넣는 거죠. 1, 2, 3, 4 3, 4, 1 물론 뭐 확률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0.1, 0.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알파 값들을 다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요런 t가 2부터 t 끝까지, 미안합니다. 좀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파이썬이 약간 헷갈렸는데, 여기서 미리 계산을 다 해놔요.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미리 이 행렬을 계산을 다 해놓고, 여기서는 첫 번째 이니셜라이징을 합니다. t가 1일 때 i일 확률, 상태가 i일 확률을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거에서 받아와서 미리 이제 초기 값을 설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기반으로 이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알파 t j를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요게 알파 t j인 거죠. 요거를 다 완성을 해놔요. 다 구했으면은 이제 끝까지 구해져겠죠. 이게 t까지 돌았으니까. 그래서 빈 값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빈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마지막 j에서 n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다 더해주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아까 제가 여기서 헷갈렸던 건데, 빈 행렬을 생성을 해놓고 자꾸 헷갈려서 미안하네요. 처음부터 다시 하게. 수도 코드를 구성을 한 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배열을 생성을 해요. 임의로 0 같은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 b, a를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우선은 첫 번째 이니셜라이징을 해요. 아까 여기서 봤었죠? 이니셜라이징을 해서 t가 1일 때 이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줘요. 초기 값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했던 전방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죠. 여기는 2부터 마지막까지 i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sum 0, 그러니까 0으로 초기 한번 시켜주고, 또는 이제 빈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 알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덧셈을 해주는 건데, t가 2일 때에서 이 전에서 다 더해준 다음에 이거를 받겠죠. 요거가 t2에서 일어나는 거고, t가 3일 때는 요거 더해진 것들 쫙 있겠죠. 요거를 다 더해서 또 더해주고, t4일 때는 또 여기서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많겠죠.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다 더해서 쭉쭉쭉쭉 나아간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값들이 확률로 다 채워지겠죠. 좀 더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 요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비 예시로 합시다. 해, 비, 구름 요렇게 날씨가 있다고 할 때 해일 때 해, 비일 때 해, 구름일 때 해 이렇게 있겠죠. 여기 또 해, 비, 구름, 해, 비, 구름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서 또 다음도 있겠죠. 해일 때 여기서는 해, 비, 해 구름, 해, 비 비, 해, 구름, 비, 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여기가 또 비라고 하면은 뭐 해, 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가 이렇게 쭉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면서 이 모든 가능성을 다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채워 나갈 수가 있겠죠. 모든 상태열에 대해서. 그게 T 마지막 줄이 되면은 이렇게 막 오던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마지막에 해 T일 때 대문자 T 시간일 때 해 마지막일 때 비 마지막일 때 구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요거에 따라서 세 개가 딱 나오겠죠. 요거를 다 더해준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좀 난잡하게 써놨는데 파이썬을 같이 한번 살펴봐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 그리고 관측값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관측이 나올 확률 그리고 전이 할 확률 그러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확률 이거를 입력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t를 이 전체 길이 시간으로 넣고 n을 얼마나 많은 경우수가 나올 수 있는지 놓은 다음에 알파 행렬을 생성을 미리 해놓습니다. 전부 다 0으로 채워서 이거 설명을 드렸죠. 0을 다 채우는 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열이 1이고 마지막 열이 t일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열에다가 첫 번째고 이제 요만큼 요게 n개만큼 있겠죠. t개만큼 있을 것이고 이 i에 대해서 첫 줄을 다 채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첫 줄이 처음에 일어난 일이겠죠. 처음에 i 상태의 확률에다가 그 i 상태일 때 처음 초기 상태가 이렇게 나타날 확률을 곱해줘서 요거에다 넣어주고 다음부터는 t2부터 n까지 t2부터 t까지 대문자 t까지 이터레이션을 돌아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0이고 아까 너가 1부터 하지 않았냐 2부터 하지 않았냐 왜 여기는 0이고 1이냐 그거는 파이썬 리스트가 0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밀리는 거죠. 얘도 0부터 얘는 근데 1부터 했으니까 1부터 t-1까지를 원래로 환산해보면 2부터 t까지가 됐죠. 그래서 t 레인지에서 요 레인지에서 이 t2부터 대문자 t까지 범위에서
모든 i 범위에 관련해서 요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요 중간 부분을. 그러면은 중간 부분까지도 아니죠. 전체 나머지 전체를 채워주는 거죠. 요거를 바탕으로. 이건 아까 설명드린 식을 그대로 그냥 파이썬 코드로 옮긴 거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가 아니죠. 요건 집어넣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줄이 t-1번째겠죠? 그러니까 t번째인데 0부터 시작을 하니까 파이썬은 t-1,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이 확률들을 이 i에 대해서 다 더해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 함수라고 말했지만은 재기 함수로 실제 파이썬 코드를 돌리면은 결국 시간 복잡도가 얘가 돼요. 그래서 연산이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문으로 바꿔서 코드를 짜야 돼요. 사실 재기나 순환이나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약간 구현 방식만 다른 거지, 모든 재기 함수는 순환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핵심은 중복 계산을 하지 않도록 미리 값을 기억해 놓고 불러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코딩 문제. 디코딩 문제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디코딩 문제는 모델 세타와 관측 벡터 5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최대역 상태열 Q를 찾는 거예요. 상태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친구 문제로 보면은 날씨열이 되겠죠. 어떤 날씨들이 있었는지, 여자친구의 행동이 주어졌을 때, 여자친구의 행동과 이제 세타 그 모델이 주어졌을 때 최적 상태열, 날씨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푼 알고리즘을 비털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평가 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평가 문제처럼 평가 문제가 알파 ti를 쓰듯이 여기는 xti를 쓰는데 조금 달라요. 관측 벡터와 일부를 관측하고 시간 t에 si에 있을 최대 확률이에요. 최대라는 부분이 좀 다르죠. 최대 확률이라는 거는 이것들 중에서 이거를 그 모든 i나 뭐 j에 대해서 순회를 한 다음에 얘를 가장 최대로 만들어주는 애만 올려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약간 폐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알파랑 똑같이 포워드 알고리즘을 써요. 전방 알고리즘을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라이징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부터 대문자 t까지 이터레이션을 돌아줍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있죠. 최대인 부분만 올려보내는 거예요. 계산량이 훨씬 줄겠죠. 최대인 부분만 연산을 하게 되니까. 물론 뭐 최대를 구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얘도 또한 큰 특징이에요. 타우 ti는 뭐냐면은 얘는 가장 큰 애를 만들어주는 i의 인자를 반환하는 애요. 그러니까 요것들 중에 최대를 고른 다음에 그 최대가 어떤 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반환하는 거예요.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J니까 최대를 만든 J라고 하시겠죠. 그 이전 단계에서 최대를 누가 가져오는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상태에서 그 T 세 번째 날에서 해가 떴어요. 이전 날짜에서 비해 중에 뭐가
가장 높은 확률을 만들어줬는지 여기서 진행했을 때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우선은 마무리를 해야겠죠. 뭐가 가장 최적인지 시간 대문자 t였을 때 다 비교를 해보고 최적인 것만 올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최적인 경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역추적을 해나가요. 여기서 최적이었던 애, 여기서 최적이었던 애, 이렇게 역추적을 해 나가면은 이 리스트에 하나씩 담기겠죠. 인자였던 것들이. 그거를 이제 리버스를 하면 상태열이 나올 것이다.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수도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x에 대한 배열과 t가 아니죠. 타워에 대한 배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니셜라이징을 해주고 2부터 t까지 모든 i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돌아주고, 다만 이때 이거랑 계산이 좀 겹치는데 인자를 먼저 구하는 편이 다음에 인덱싱을 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는 인자 이 3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인자를 가지고 지침을 해줘서 xi, xti 배열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k도 나중에 타워에 저장을 해주고 마무리 해준 다음에 역산을 해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상태를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문제를 알아볼 거예요. 학습 문제는 관습 벡터 5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의 확률 최대로 하는 세타를 찾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이니셜라이징 하고 개선을 한 다음에 만족스러움을 종료하는 이런 전형적인 이터레이션 문제 알고리즘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우리가 관습값만 있고 상태를 몰라요. 상태를 몰라가지고 직접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세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최적 세타를 최적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세타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닉된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개선을 할 때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은 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을 해줍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이유는 안 나왔었고,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함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 매개변수를 쓰는 이유가 이 상태를 은닉된 상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감마와 카파를 이용하는데 이 둘이 은닉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감마는 시간 t의 상태 si일 확률, 알파랑 약간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전체 si일 확률 분의 다시 전체 시간 t에서의 기대 횟수. 기대 횟수는 대충 기대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값 분의 전체 시간이 아니고 다시 시간 t에서 모든
상태에서의 기대값 합 분의 I 기대값 t에서의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얘가 시간 t에서 상태 i를 확률을 많은 구한다면 얘는 약간 마르코프 알고리즘에서 했던 것처럼 i에서 t에 있어야 되고 t에서 si에 있어야 하고 t 플러스 1에서 sj에 있어야 될 확률까지 구해요. 여기서 제가 확정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t 플러스 1의 관측값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t 플러스 1의 관측값이라고 여기서 하는 거라고 말한 거는 결과가 아니고 상태. 그러니까 J의 상태가 확정이 되어 있죠. 요거를 구하는 거죠. I와 J가 얼마일지를 구하는 거니까 J도 확정이 되어 있고 얘도 이 관측값도 확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결과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래서 요 베타 대신 요걸 쓰는데 그 전에 알파랑 베타를 먼저 짚고 넘어가 있네요. 알파는 아까 썼던 그 전방 변수예요. 아까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베타 ti는 후방 변수인데 알파 t랑 약간 반대 역할을 수행해요. 얘는 뒤로 보는 거예요. t일 때 si는 조건 하에 t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를 관측할 확률이에요. 알고리즘은 대충 이렇게 되는데 얘도 뭐 재계함수로 적용가 됩니다. 앞에서 네, 뒤에서부터 돌아오는 거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일 때 si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이건 굳이 확률을 곱할 필요가 없죠. 조건 하에서 그러면은 i에서 j로 이동하고 그 j에서 t 플러스 1이 관측이 되고 그 다음 애가 곱해지면 되죠. 그 다음 거는 j에서 뭐 k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k에서 t 플러스 5t 플러스 2가 관측이 되고 요거를 반복을 하면은 끝까지 구할 수 있겠죠. 5 대문자 t까지 플러스 1부터. 그러니까 알파 t랑 베타 t를 곱하면은 시간 t에서 si에 있었을 때 이 관측된 모든 관측열이 만족할 때 si에 있었을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다음에 구해야 될 게 확률이 없죠. t까지가 끝이니까 대문자 t 플러스 1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이렇게 쭉쭉쭉 갔을 때 마지막에 대문자 t가 나오고 이때가 1이 되니까 이때부터 다시 제기함수가 이렇게 만물로 돌아가다가 알파처럼 다시 돌아오겠죠. 1을 탐색하고 나면 계산이 확정이 났으니까 종료가 됐죠. 추정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파 ti, j, 베타 tj를 곱한 게 시간 t에서 j의 상태에서의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5를 반영한 상태에서 5라는 이 관측값 하에서 t에서 sj 상태에 있었을 때의 기대값이에요. 근데 시그마가 앞에 붙어 있고 j에 대해서 더할 거니까 기대값 합이 되겠죠. 얘는 그리고 단일이니까 i의 기대값이 되겠고요. 얘는 근데 t 플러스 1까지가 확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다만 요거 이건 빼고, 왜냐면 확정이 돼 있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고, 이거 얘도 얘는 근데 시그마가 붙어 있으니까 K에서 알파랑 다시 그래서 분모는 알파 LK, 알파 KL 다시 확정된 상태라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 뒤에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다만 이제 밑에는 전체가 다 더해져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J에서 아닌데 분모도 똑같이 대체를 해주죠. 하지만 분모는 이거의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여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ij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뜰 거 분의 요거를 참고하면은 시간 t에서 모든 상태에서의 기대값 하시잖아요. 얘도 시간 t에서의 모든 기대값에 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i와 j에 대해서의 기대값이 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를 써서 ij의 ij를 고려하지 않은 애의 전체 확률을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데, 개선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감마와 카파를 가지고 세타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크게 나눴던 파라미터 3개를 다시 만들어요. A, B, 파이를 만드는데 A, IJ는 뭐 알고 있던 대로 지금 I에 있다가 다음에 J로 갈 확률, 그래서 이제 전이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S에서 I 했을 확률 분의 S에서 I에서 J로 이동할 확률이기 때문에 감마분의 카파 T에서 I 확률 요거 감마가 되겠죠. 여기 카파가 되겠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B는 SI에서 관측이 발생한 빈도 얘는 공주머니 되겠죠. 공주머니 얘는 전이주머니 보면 SI에서 VK를 관측할 기대값 SI에 있을 기대값 그래서 SI에 있을 기대값은 아까 똑같이 감마가 되어 있고 이 위에는 SI 중에서 OT가 VK였던 T에 대해서 감마를 구하면 되겠죠. 파이는 뭐 어려울 거 없죠. TI 1이었을 때 SI에 있을 확률 그렇죠. 다만 얘가 1로 고정이 되겠죠. 1로 고정이 될 것이다. 수도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니셜라이징 하고 멈춤 조건 설정하고 언제 멈출지 이거는 뭐 만드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세타로 알파 베타를 구하고 알파 베타로 감마 카파 구하고 감마 카파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세타를 추정하고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멈춤 조건이 실행이 되면 만족을 한 거겠죠. 그러면은 확정을 한다 이런 순서로 됩니다. 처음에서 많이 미숙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